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문재인 정부는 외교, 국방, 경제를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2017년 문 전 대통령이 중국에서 혼자 식사를 한 것을 언급하며 문 정부가 친중 정책을 폈음에도 중국으로부터 얻는 게 없다고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탈당 의사를 밝혔습니다. 두 의원은 당에 무리를 일으켜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법적 투쟁으로 진실을 밝혀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가 오는 7일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방한합니다. 기시다 총리가 취임 후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일본 총리의 서울 방문은 2011년 이후 12년 만입니다. 최근 북한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해킹 공격을 여러 차례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국정원은 선관위 간부를 접촉해 보안 컨설팅을 권고했으나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고 정치적 논란 소지도 있다며 거부했습니다. 중국이 김치 삼계탕에 이어 삼겹살도 중국의 요리라고 표현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 바이두의 백과사전은 삼겹살 구이가 중국 전병에 싸먹는 대파 돼지고기 볶음에서 유래했으며 중국 대표 요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올 일본 기준 금융권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해 법원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빚 탕감을 신청한 개인이 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40% 이상 폭증한 수치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일 수요일 FNL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워싱턴 선언을 비난한 중국을 향해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중국은 유엔의 대북 제재에 동참하지 않으면서 한미의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보도에 송민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기자들과 오찬에서 북핵 위협에 대한 조치인 워싱턴 선언을 비난한 중국에 대해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윤 대통령은 중국이 안보 협력을 핵 기반으로 상승시킨 것에 대해 비판하려면 핵 위협을 줄여주거나 적어도 유엔의 대북 제재를 지켜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국제법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유엔 결의를 북한이 위반했는데도 대북 제재에 전혀 동참을 안 하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면서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워싱턴 선언이 발표된 후 미국의 확장 억제 전략은 북한, 중국, 그리고 러시아의 극도로 위험하고 도발적인 행위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간담회 자리에서 취임 1년을 맞은 소감을 말하면서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다음 1년에는 속도를 더 내고 또 변화의 방향을 조금 더 수정해야 되는 거는 또 수정하고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미국과 워싱턴 선언을 이끌어낸 뒤 중국의 태도를 비판한 윤 대통령은 미국과의 중국 견제 전선을 한층 명확히 했습니다. FNL 뉴스 송민아입니다. 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와 국방, 경제 모두 실패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신수미 기자입니다. 어젯밤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비공개 만찬장. 당시 자리에 참석했던 다수의 지도부는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친중 정책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고 말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윤 대통령이 문 정부는 친중 정책을 폈음에도 중국에서 얻은 것은 없다. 중국이 문 전 대통령을 그만큼 예우해줬는가라는 발언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이 문 전 대통령을 국빈으로 초청해놓고 8끼나 혼자 밥을 먹게 했다며 외교적 결례라는 지적도 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외교나 국방, 경제적으로 모두 실패했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방미 일정 중 가짜뉴스를 비판하는 연설에 대해선 미 의원들이 박수를 보냈다는 것도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미국도 가짜뉴스의 폐해가 크기 때문에 가짜뉴스가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는 대목에 공감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2-3시간밖에 잠을 자지 않으면서 방미 일정을 준비했다며 워싱턴 선언은 한미동맹이 과거 안보동맹을 넘어 기술동맹,
가치동맹으로 격상된 것으로 느낀다고 평가했습니다. FNL 뉴스 신수미입니다. 워싱턴 선언이 제2의 한미 방위조약과 같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제정세 전문가 빅터차 국제전략연구소 부소장은 이번 워싱턴 선언이 미국의 핵보장 의미와 실행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1953년 한미 상호 방위조약의 위상과 나란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지민주 기자입니다. 빅터차 국제전략연구소 아시아 담당 부소장이 워싱턴 선언을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성과로 꼽으며 제2의 한미 조약이나 마찬가지라고 밝혔습니다. 빅터차 부소장은 워싱턴 선언에 따라 미국은 1981년 이후 처음으로 전략핵 잠수함을 한국으로 보내고 항공해상 기반 전략자산도 정례적으로 순환 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차 부소장은 워싱턴 선언은 핵 억제력이 북한의 평화교란 행위를 막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지 않다는 한국인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사실상 나토의 핵 계획 그룹에 가입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핵 확산 금지 조약 준수에 관한 윤 대통령의 발언이 한국에서 나오고 있는 핵 무장론 때문에 변경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빅터차 부소장은 한국에서 진보 진영은 전쟁 도발 행위라고 비판하고 보수 진영 일부에서는 비핵 국가로 나가는 것에 대해 비판이 있지만 이는 모두 맞지 않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번 워싱턴 선언이 한국의 우려를 달래는 데 미흡하다며 미국 전술 핵무기의 한국 배치가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FNL 뉴스 지민주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7일 한국을 방문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안보, 경제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번 기시다 총리 방한을 통해 정상 간 셔틀 외교가 본격 가동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과 이상만 의원이 자진 탈당을 결정했습니다. 두 의원은 오늘 국회 비공개 최고위에서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와 만나 이 같은 뜻을 전달했습니다. 이들은 당과 국민께 걱정을 드린 점에 송구하다며 조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이 문제를 밝혀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선거관리위원회에 해킹 공격을 여러 차례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가정보원이 보안 점검을 권고했지만 선관위는 이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일까요? 자세한 내용 이세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전 세계에서 장비나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업체를 통해 우회 침투하며 해킹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산 전자투표기를 도입한 이라크에 해킹 시도가 발생했는데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장비를 사용하는 선거관리위원회도 해킹이 시도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 선관위는 북한이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해킹 메일과 악성 코드가 수신됐습니다. 하지만 국정원이 보안 컨설팅 권고를 하자 선관위는 거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선관위는 서버 마비 공격이 수시로 있었지만 전부 막아내왔고 북한발 해킹 메일과 악성 코드 수신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자세한 이유는 설명하지 않은 채 거부 의사만 계속해 비췄습니다. 국정원은 국가 중요 시설에서 이유도 없이 권고를 거부하는 것은 정치적 논란의 소지가 있으며 신뢰성을 잃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 근간인 선거주무기관 선거관리위원회가 뚜렷한 이유 없이 국정원의 보안 점검 권유를 거부한 것은 어떤 이유를 댄다고 해도 설득력이 없을 것입니다. FNL 뉴스 이세빈입니다. 네, 이번에는 포커스 온 시간입니다. 취임 1년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기자들과 오찬을 갖고 저녁에는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찬까지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 1년간의 소회를 밝히며 함께한 국민의힘 지도부와 방미 성과 등을 공유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의 가감없는 발언이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은총 기자. 네. 자, 윤 대통령의 발언이 굉장히 셌습니다. 어떤 내용이 오고 갔습니까? 네, 기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나온 말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으로 워싱턴 선언이 채택되면서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된다면서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가 안보 협력을 핵 기반으로 업그레이드한 것에 대해 중국이 비판하려면 북한의 핵 위협을 막아주던가 아니면 적어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국제법을 지켜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유엔의 대북제재에 동참하지 않으면서 한미의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인 워싱턴 선언을 비난할 수는 없다고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네, 뭐 대북 제재에 동참하지 않으면서 이런 확장 억제 방안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 뭐 이런 이야기 같은데, 자, 중국의 이 비난 형태를 보면요, 보통 중국은 관영 매체를 통해서 먼저 비난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외교 부장이나 대변인을 통해서 성명을 발표하는데, 자, 이번에는 먼저 관영 언론을 동원했네요. 네, 맞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환구시보라는 중국 언론사가 보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두고 한국을 매우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내용에는 핵 우산도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핵 우산이라는 것은 알맹이가 없고 헛것으로 새로운 리스크만 증가시킬 것이다. 한국에 무엇을 더해주지는 못하고 긴장감만 조성시킬 가능성이 극도로 보인다. 또 잠재적으로 중국을 겨냥했다고 발언했습니다. 네, 일단 뭐 긴장을 좀 고조시키는 그런 발언들을 했는데, 일단 미국은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12년 만에 국빈 방문으로 미국을 초청받을 만큼 환대를 받았는데, 자, 이런 상황들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까? 네, 올해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네, 미국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크게 환영하는 모습들은 이미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국격을 크게 높인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또 정상회담 이후 바이든 대통령 부부와 만찬을 가진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노래를 부른 게 큰 화제가 됐습니다. 네, 아메리칸 파이죠. 네, 맞습니다. 네, 뭐 저희 보도에서 다뤘습니다만 참 큰 이슈가 됐었죠. 네, 그래서 이번 방미는 외교뿐만 아니라 사교까지도 크게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중국의 또 발언이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국이 경제 안보에서 손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외교 안보 쪽에서 좀 실익이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아무래도 좀 제재를 가하겠다. 이렇게 좀 봐야 되나요? 네, 중국은 언론을 통해 한국이 북한, 중국, 러시아의 보복에 직면할 것이라면서 미국이 제공하는 보호는 경제와 안보 측면에서 한국이 겪을 손실에 비해 가치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중국이 적대 행위만 하지 않으면 상호 존중하는 가운데 얼마든지 경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필요로 하는 물건을 우리가 안 주는 것도 아니고 기술이든 상품이든 중국의 수출을 통제하는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중국의 암시적인 발언을 두고 북핵 위협과 경제 문제를 분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뭐 중국의 이런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 어떤 규제를 하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상당히 크지 않겠습니까?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당 지도부와 비공개 만찬을 한 자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혼밥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해당 발언은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대중 외교를 평가하는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네. 2017년 중국 국빈 방문 때 여러 번 혼자 식사한 것을 거론하면서 국빈을 초청해놓고 8끼나 혼자 밥을 먹게 하는 외교적 결례가 어딨느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저 재밌는 댓글을 보면 혼밥왕 문재인 전 대통령 이런 댓글도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친중 정책을 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은 문 전 대통령이 했던 만큼 예우하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전기료 인상 압박까지 불러와 국민 생활이 힘들어졌다면서 문 정부는 외교와 국방, 경제까지 모두 실패한 정부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방금 전에 저희가 기사에서도 다뤄드렸듯이 문재인 정부가 외교, 국방, 경제에서 모두 실패를 했다. 이렇게 윤 대통령이 발언을 했습니다. 자, 윤 대통령이 지금 전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냉정한 평가를 한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윤 대통령이 취임 1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자리에서 가벼운 농담과 함께 소감을 밝혔습니다. 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제 1년 오나 했더니 벌써 1년이 이제 왔습니다. 과연 우리나라와 우리 사회가 얼만큼 어떻게 바뀌었냐, 얼만큼 아주 따뜻해지고 또 얼만큼 더 좀 미래 세대에게 꿈을 줄 수 있고 취임 1주년을 맞아서 뭐를 했고 하는 그런 자화자찬의 취임 1주년은 절대 안 된다고 해놔서 여러분들하고 그냥 이렇게 글쎄 맥주나 한잔하면서 얘기하는 그런 기자 간담회는 모르겠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1년에는 속도를 더 내고 필요하면 변화의 방향도 수정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아직 정하지는 않았지만 성과를 내고 자화자찬하는 1주년은 국민들께 예의가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일단 미국 성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는데요. 어느덧 1년이 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이 국민들의 평가는 또 어떻게 내려질지도 궁금하게 합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민노총과 통합진보당 인사들이 북한에 빈번하게 방문했던 게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반정부 시위와 관련이 없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데, 자, 이 정도 방문이면 간첩 활동과 관련 있는 거 아닐까요? 보도에 이정민 기자입니다. 민주노총이 약 20년간 북한을 114회 방문하고 통합진보당과 전신인 민주노동당도 총 197회 북한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일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민노총은 2003년부터 가장 최근인 2019년 2월까지 총 114회 방북했습니다. 통진당 전신인 민노당은 총 96회, 민노당 이외 통진당 계열 인사들은 총 101회 방북했고 이들은 대부분 평양을 다녀왔습니다. 민노당과 통진당 인사들의 방북은 주로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 집중됐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북한 행적은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민노총의 핵심인 조직국장은 개인 자격으로만 3차례 북한에 다녀왔습니다. 또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2차례 방북했는데 2005년의 경우 가석방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민노총 간부들이 반국가 이적활동 수사를 받는 것은 비정상적으로 빈번했던 방북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1년에 청와대 마비 지시를 받은 것, 퇴진이 추모다 시위 구호, 창원, 전주, 제주 등 전국의 지하간첩 조직이 판을 치는 것도 방북과 무관치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FNL 뉴스 이정민입니다. 최근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한계 대출자가 증가하면서 자칫하면 제2의 카드 대란이 올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보도에 김태인 기자입니다.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등으로 자영업이 큰 타격을 입고 코인과 주택에서 연끌, 기투까지 이뤄지며 개인 빚이 급증한 것입니다. 또 금리 인상까지 겹쳐 대출 이자가 급등하자 이를 버티지 못하는 한계 대출자가 전 금융권에서 크게 늘어났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만 채무조정을 신청한 사람이 7만 명을 넘어섰는데 이는 작년보다 40%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저축은행에서는 회수불능으로 분류되는 대출금 비율이 전체의 5%를 넘어섰고 대부업체의 연체율은 10%를 웃돌고 있습니다. 7개 신용카드사의 연체액은 1조 원을 돌파했고 카드 결제 대금을 나눠서 갚는 리볼빙 결제 신청액은 7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현재 금융회사들이 체감하는 가계 신용 위험도는 2004년 카드 대란 이후 가장 높은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카드 회사 자체적으로 그 신용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이제 고민을 해야 되겠죠. 한편 2030 세대의 빚은 514조 원에 달해 그 어느 때보다 개인 파산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FNL 뉴스 김태현입니다. 네, 중국이 김치에 이어서 이번에는 삼겹살이 자신들의 요리라고 주장했습니다. 삼겹살이 고깃집에서 사람들이 많이 주문하는 메뉴이고 중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요리라고도 표현을 했는데 왜 이러는 걸까요? 유혜성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영상 속 유명 유튜버가 불판에 구운 고기와 마늘을 곁들여 상추에 싸먹습니다. 언뜻 보면 한국 콘텐츠 같지만 중국이 자문 문화라고 주장하며 만든 겁니다. 중국 바이두 사이트 백과에 삼겹살을 검색하면 중국식 전병에 싸먹는 대파 돼지고기 볶음에서 요리한 음식이라며 중국 최고 요리 중 하나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중국이 김치, 삼계탕 등에 이어 삼겹살도 중국 음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김치 공정을 넘어 한식 공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삼겹살을 굽고 쌈을 같이 내어 파는 방식이 시작된 건 1970년대 중후반부터로 추정된다며 삼겹살은 한국인들의 소울푸드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국 누리꾼들은 한복 이미지를 두고 중국 전통문화라고 주장하기까지 했습니다. 김치에 이어 한복, 이제는 삼겹살까지 중국 정부의 묵인 아닌 묵인으로 중국의 문화 공정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FNL 뉴스 유희성입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 조작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지난 2020년 종합편성 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TV조선의 점수를 고의 감점하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2008년 방통위 출범 이후 장관급 인사인 현직 위원장이 임기 도중 기소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올해 부처님 오신 날은 토요일인 5월 27일로 대체 공휴일 적용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대체 휴일이 주어지면서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 연휴가 가능하며 성탄절도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게 됩니다. 시민들의 접근이 어려웠던 용산기지 일부가 용산 어린이 정원으로 조성돼 내일부터 공개됩니다. 120년 만에 개방된 잔디마당에서는 대통령실 청사를 직접 볼 수도 있습니다. 용산 어린이 정원은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운영되며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가 열릴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슈 집중 분석 시간입니다. 가수 임창정, 박혜경 씨를 포함한 천여 명의 투자자가 금전적 피해를 봤다는 SG증권발 폭락 사태 배경이 CFD, 즉 차액 결제 거래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CFD란 증권사가 대신 주식을 매매해서 차익은 투자자에게 주고 증권사는 수수료를 가져가는 파생 금융 상품인데요.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됐는지, 해결책은 없는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방금 전에 이 CFD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네.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적은 증거금으로 그렇습니다. 많은 주식을 대량으로 거래할 수 있는 이런 예. 아무래도 레버리지를 극대화한 상품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요. 상품부터 좀 알아보고 넘어갈까요? 예, 적은 돈으로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말 그대로 장외 파생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핵심적인 키워드로 이제 증거금입니다. 우리가 보통 주식 투자를 할 때 증거금을 다 합니다. 그런데 이건 뭐냐면 장외 파생 상품이기 때문에 한도 없이 계속 증거금, 그러니까 대략 이제 40%입니다. 아, 40%요? 40%니까 이것도 원래는 10%였던 것이 40%로 높아진 거예요. 아, 원래 10%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파격적인 겁니까? 네. 그래서 초고위험 상품이기도 한데 이 증거금을 40%만 유지하면 40만 원의 증거금을 가지고서 100만 원을 거래한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100만 원이라고 가정을 그렇죠. 한다면 40만 원만 있으면 100만 원치 주문을 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그걸 통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갈 때 그 차액만큼 차액 이 결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네. 다시 한 번 더 쉽게 설명드리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돈을 다 매수금을 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금만 가지면 계속 차익 결제 형태로 계속해서 꾸준히 수익을 올려갈 수 있는 네. 그런 구조가 바로 그러니까 40%로 계속 매일 거래를 할 그렇죠. 수가 있는 거네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contract for difference. 네.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삼천리나 또는 대성홀딩스 같은 이번에 이제 이 문제가 됐던 것이죠. 주가 조작으로. 4일, 5일씩 하한가를 맞고 그랬지 보면은 않습니까? 1년 동안 계속해서 주가가 꾸준히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었던 것이 바로 이 CFD의 현상, 네. 또 상품의 구조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자, 이렇게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높으면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인데 자, 위험성이 좀 클 것 같습니다. 어떤 위험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상승장일 땐 좋습니다. 아까도 네네.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증거금만 있으면은 하락. 이 차액 차익 결제 거래에서 이 디퍼런스, 이 수익을 갖다 계속 실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네. 증거금만 있으면 되니까 돈이 훨씬 더 우리가 이야기하는 완전한 매수 비용이 없이도 수익이 가능해지는 것이. 문제는 뭐냐? 하락장인 거죠. 네. 그게 하락세인데 문제죠. 최근 들어서 이제 대량 매도에 따른 이 큰 하락세가 이제 들이닥친 것인데 그렇게 되는 순간 뭐냐면 반대 매매가 이루어진 겁니다. 네. 그러면은 완전하게 우리가 전체 매수 비용을 오롯이 채웠을 때 이것이 이제 결제가 이제 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건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반대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알고 계시죠? 그렇죠? 네. 그런 구조가 되는데 그렇게 제일 무서운 게 이 반대 매매. 이 반대 매매가 왜 무서우냐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종목의 반대 매매도 이루어지겠지만 그것만으로 이 거래 금액이 충당되지 않으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주식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실제 일반 투자자들은 그동안에 주가가 계속 올라서 쫓아가던 그 일반인 투자자들까지도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주가 하락을 통해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태가 초래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상승장에는 오케이 오히려 주가를 더 견인할 수 있는 상승 효과까지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락장인데 하락장에 대한 감당은 안 돼 있거든요. 준비는 안 돼 있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누군가 이탈 세력이 있어서 대량 매도까지 해버리면 이것 자체가 반대 매매가 전개되면서 더 큰 피해를 투자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까지도 입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게 제일 문제네요. 그렇습니다. 뭐 장이라는 것이 항상 상승장이 있는 것만은 아니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자, 시장에서는 이 CFD 거래를 하고 있는 이 주가 조작 아직은 의심입니다. 예. 의심의 일당들이 일단 갑자기 나온 매물 때문에 반대 매매가 터져서 지금 급락장이 연출이 됐다. 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음. 자, 이거 특징을 보면은 아무래도 실제로 보유하지 않기 때문에 예. 누가 소유를 했는지도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개인이 거래를 했는데 뭐 기관, 외국인이 거래를 한 것처럼 뭐 잡히기도 하고요. 아니 이게 뭐냐면 구조 자체가 네. 결국 최종적으로 이 기록이 찍히는 것은 외국인으로 남습니다. 외국인. 희한하죠. 이게 네. 뭐냐면 이 장외 상품의 거래가 일종의 외국계 증권사를 통해서 외국인 투자 형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자, 이 CFD를 투자하는 투자자 개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 증권사와 이제 계약을 맺어서 이걸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 국내 증권사가 외국계 증권사와 백투백 계약을 맺어서 네. 외국계 증권사가 이 주식을 투자하는 걸, 이 CFD를 투자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뭐냐? 이걸 개인으로 한국인 투자자가 아니라 외국인이 됩니다. 개인이 매매를 요청을 했지만 그렇습니다. 최종적으로 매도를 하는 것은 외국계 증권사. 그렇죠. 매수를 하는 것과 매도를 하는 것도 외국인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진행자께서도 우리 이 증권 관련 법에서는 외국인 투자의 경우에 누군지 명확하게 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네. 그것에 대한 금액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도 밝힐 이유가 없습니다. 네. 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경우에는 정말 이 잔고가 얼마나 되는지 이 종목에 대해서 과연 CFD 잔고가 얼마나 되는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이라는 그 기록 하나만 남으니까 미궁 속에 빠져버리는 누가 과연 어떤 개인이 어떤 증권사가 이렇게 이 CFD에 어느 정도 규모로 투자하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네.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마는 것이죠. 일명 깜깜이 거래라고 맞습니다. 할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네. 자, 이번 사태에 대해서 금융당국 입장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좀 금융당국의 늑장 대응이
좀 일을 더 키웠다. 좀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당국은 어떤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얻어 출처로부터 이루어지는지가 확인할 수 없는 것이 자본시장법상 이제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게 사실은 금융거래위원회나 오히려 1차적으로는 한국거래소에서 포착을 해야지 이상징후가 있다. 네. 근데 이게 포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이 이 잡히니까요. 차액 결제 거래라는 것 자체가 사실 이번과 같이 어떤 사태가 발발했다. SG발 주가 조작 사태, 논란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당국이 수사를 통해서 어떤 이유가 있는지 무엇이 원인인지 실제 이 탈법 행위가 있는지를 이제 수사 들어가게 되는데 네. 이게 평상시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그리고 또 이 CFD의 거래에 대해서 상당히 그동안에는 이 거래소에서도 그렇고 우리 이 증권 시장에서도 상당히 이 투자 상품에 대해서 독려를 해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2015년에 교보증권에서부터 시작됐지만 지금 13개의 증권사로 확대되어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수료도 다른 파생 상품에 비해서 더 높은 수수료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시해 왔던 거죠. 잘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거죠. 근데 사실 그런 조짐들은 좀 있었어요. 그런 네. 면에서 좀 증권회사의 도덕적인 해이 또 한편으로는 금융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정확히 포착할 수 없는 좀 취약한 시스템의 문제. 현실적인 문제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그동안에 여러 권고사항은 있었습니다만 네. 진행자께서도 국내의 뭐 대표적인 경제 전문 진행자이시지만은 이런 게 시스템적으로 의무조항이 되지 않는 이상 권고사항은 사실은 네. 필수적인 구속력이 없지 않습니까? 준수사항이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터질 사건이었다라는 인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재발 방지가 중요할 텐데요. 일단 증권사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서둘러서 이 CFD 거래에 문을 닫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뭐 삼성증권도 그렇고 네. CFD 거래를 해왔던 그동안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권장하고 활성화를 해왔다는 것이 이게 아무나 하는 건 아닙니다. 몇몇 자격 조건이 있는데 그 자격 조건도 상당히 완화됐기는 하지만 그냥 그리고 이게 일반 개인들은 할 수가 없는 거죠? 할 수가 없습니다. 몇 네. 가지 이제 조건이 이 특별한 이 필요한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실제 이제 이 잔고 자체가 기존에는 5억 원 이상이었는데 네. 또 완화돼서 5천만 원까지 낮춰지긴 했습니다. 근데 뭐 모든 사람들이 잔고가 5천만 원 이상 확보되어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 외에 이제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런 조건들이 상당히 이제 이 낮추어지기는 했습니다. 완화되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사들도 상당히 또 증권 시장에서도 또 독려를 해왔던 그런 파생 상품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앞다투어서 거래 안 하겠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기존에 독려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사람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물론 이제 기존에 거래를 하고 투자를 해왔던 것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상당히 이 CFD 시장은 위축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이 CFD가 문제였느냐. 물론 좀 보완해야 될 문제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결국 문제는 도덕적인 이 일탈, 해이에서 비롯돼서 뭔가 일확천금을 얻고자 했던 그런 세력들의 문제가 아닌가. 네네. 그래서 CFD의 문제도 있지만 그건 보완을 해야 될 문제지. 논란이 생겼다. 지금 SG발 주가 조작 사태가 발생했다. 다 문을 닫아버리자. 이렇게 처리될 사안은 아닌데 상당히 좀 이 시선이 따갑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를 해왔던 증권사들이 속속 거래 중지에 상품 판매 중지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여론과 뭐 금융당국을 네. 금융당국의 좀 그런 뭐 제재를 우려한 증권사들의 조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미 뭐 물은 엎질러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와서 뭐 거래 중단을 하고 대책을 세운다 한들 네. 일단 피해를 본 투자자의 피해 복구는 뭐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뭐 지난주에 4일, 5일 연속 뭐 하한가를 맞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번 CFD와 관련된 종목이 한 8개 정도 되는데 네. 이 종목과 관련해서는 이미 8천조 아니 8조 8천 네. 8천조 큰일 날 네. 뻔했네. 8조 원의 지금 이 주가 이탈이 된 그런 상황이긴 한데 일단은 한 1,000여 명 정도가
이 사태와 관련이 돼 있다. 그리고 미수금까지 포함하면은 뭐 8천억 원 이상의 피해다라는 이야기 나오는데 그래서 한 80여 명이 지금 고소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 투자자들에게 미치는 피해 금액은 한 500억 원 정도가 되는데 아직까지도 이게 완전한 수사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지금 연예인까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유명 가수들이 이제 또 유명 연예인들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그러면 자신들도 피해자인지 그러면은 좀 이 상품에 대해서 CFD 가입과 또 투자에 대해서 뭔가 좀 홍보를 하거나 네. 좀 이 권장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다른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는데 또 미친 영향은 없는지 이런 부분까지 좀 정확한 수사로 밝혀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서로들 자기는 가담을 하지 않고 피해자들 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좀 상황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폭락 사태의 핵심 연루자를 뽑히고 있죠. 예. 이 라덕연 씨, 무슨 예. 투자 자문사 대표인데 역시 이 사람도 자신도 피해자다. 네. 대신에 주가 폭락의 원인은 다른 사람에게 있다 이렇게 지목하고 있는데 뭐 근거는 있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일단 이 대량 매도가 이루어진 것이 네. 그 주체가 다우 이 키움증권의 이 김익래 회장이다. 네. 그런데 이제 다우 데이터를 무려 140만 주를 대량 처분해서 이제 605억 원을 확보합니다. 근데 이것 자체가 이제 시간 외 매매라는 거. 네. 그리고 또 이 주가가 폭락하기 직전에 이것을 대량으로 매도했다. 그럼 이게 다분히 이 주가가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폭락하는데 원인 제공을 했던 거 아닌가. 이게 시발점이었다. 예, 뭐 이런 입장이군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김익래 회장 측은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매각 시점이 공교로울 뿐 우연이라는 것이고 그 원인에 대해서 근거에 대해서 라덕현 대표가 그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느냐. 이 김 회장의 네. 잘못이 있었다면 그럼 구체적으로 제시도 못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앞서서 우리가 왜 그러면은 시장에서도 그렇고 금융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이 거래소에서도 그렇고 이 이른바 CFD의 문제에 대해서 포착을 못했냐면 이게 한 번에 주가가 올라갔던 것이 아니라 한 네. 2년 정도의 시간을 걸쳐서 꾸준히 이렇게 주가를 올리는 그런 작동이 또 이루어졌거든요. 네, 뭐 일당들이 세밀하게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한 주씩은 3년 가까운 시간도 들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사가 상당히 복잡해질 수가 네. 있는데 합동수사본부가 이제 구성이 되고 이 관련된 수사를 할 텐데 그러니까 무엇이 원인이었냐 그리고 이게 얼마만큼이나 의도가 있었느냐 그리고 그 올라간 것 자체가 불법 탈법이냐라는 것을 정확히 밝혀내기도 상당히 시일이 또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할 수밖에 쉽지도 않겠습니다.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다 보니까 라덕현 대표와 이 다우 키움증권의 김익래 회장 사이에는 서로 이제 공방을 벌이고 서로 고소하겠다. 네. 명예훼손 고소까지도 네.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서로 나는 아니다 뭐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보면은 방법만 뭐 다를 뿐이죠. 이런 주가 폭락 사태는 뭐 예전에도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잊을만 하면 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자, 어떻게 이런 일들을 막을 수 있을까요? 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네. 제도적 정비고 하나는 투자자의 윤리적 도덕성을 고양시키는 수밖에 없는데 근데 사실 이 개인에 대해서 윤리적인 도덕성을 강조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투자 세계에서 예. 윤리, 도덕 이야기하기는 쉽지가 어려운 않아 이야기입니다. 보입니다. 이게 이제 또 사실 뭐 돈 앞에 장사 없다고 수익을 당장 올릴 수 있는 거라면 뭔가 편법을 동원하고 싶은 그런 치명적인 유혹을 받게 되거든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 꼼꼼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합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네. 이 CFD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게 우리가 투자 기법으로서 또 활성화할 만한 그런 또 상품이기도 해요. 자체만 놓고 보면 그렇게 나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비난을 받고 정말 매도돼야 되는 사회적으로 매도돼야 되는 그런 파생 상품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좀 위험성을 사전에 포착한 그런 권고들이 있었거든요. 가령 이런 것들입니다. 지금 이제 증거금만 있으면 이 어떤 이 적용 기한 자체가 무한정 적용되는 거. 그래서 일정 시점을 두자. CFD도 증거금에 의해서 차익 결제 거래를 무한정 허용할 것이 아니라 뭐 6개월이면 6개월, 1년 정도로 그 종목이라든지 대해서는 제대로 이 투자할 수 있는 것을 좀 한계를 두자. 또 이제 투자하는 이 자격에서 대해서도 너무나 좀 낮춰졌다.
조금 더 이게 고위험 상품인 만큼 조금 더 이런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투자자들에게 좀 제한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네. 그런 이야기도 나왔었고 또 하나가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국인 투자로 기록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잔고를 좀 확인할 수 있죠. 왜냐하면은 외국인들이 투자를 해서 외국인들이 수급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은 뭐냐면 일반인들이 볼 때는 그래 외국인이야? 너무 잘 아시다시피 네. 외국인에 대한 우리 주식 시장에서의 신뢰가 있거든요. 네, 뭐 그러니까- 선진 금융 시스템을 가지고 그럼요. 있으니까요. 그럼 외국인들이 많이 우리 주로 이제 시총 상위 종목들만 이제 외국인 투자가 많이 들어. 그래? 이 종목에도 들어와. 상당히 유망한데 이렇게 판단하고 일반인들까지도 뛰어들었을 네. 거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주가가 급폭락하는 이 사태에서 투자자 이상으로 일반 투자자들이 큰 손해를 봤다. 그렇다면 이런 제도적 정비를 좀 더 꼼꼼하게 권고사항으로 둘 것이 아니라 의무조항으로 네. 품어내는 그런 또 시도와 노력도 필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네, 뭐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지만 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이 일단 뭐 감시 시스템과 같은 제도적인 정비를 보완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투자자를 제한하는 뭐 그런 상황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전해드린 대로 주한미군으로부터 돌려받은 용산공원 반환부지의 일부가 바로 내일 용산 어린이정원으로 재탄생합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며 꿈을 키워가길 바라봅니다. FN뉴스 오늘 뉴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